자, 이제 계속 이제 계약 종류를 좀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 정리하세요. 무는 뭘까요? 무는. 자, 채권. 자, 처음부터 가면 권리가 있으면 반대 뭐예요? 의무. 그럼 권리 중에 채권이 있으면 반대? 채무. 그렇죠. 채무. 그러면 계약은 어차피 어떤 계약이든 쌍방이 있을 텐데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쌍방이 전부 다 뭐를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지. 그럼 편무계약은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겠죠. 말로 풀면. 그럼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일까요? 편무계약일까요? 쌍무죠. 그렇죠.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대금 줄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이전해 줄 채무. 그럼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쌍방이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럼 만약에 증여를 한다. 증여계약을 한다. 자, 증여도 계약입니다. 자, 쌍무겠어요? 편무겠어요? 편무겠죠. 그럼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주겠다는 사람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받는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죠. 그거예요. 쌍무계약, 편무계약만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중개사 시험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무슨 계약을 중개해야 될까요? 쌍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주로 뭐 큰 문제 없어요. 구별 실익은 지금 보실 건 아니고 개념만 잡습니다. 자, 다시 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건 유상이다, 이건 무상이다, 뭐 이런 단어는 좀 쓰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개념상으로 보면 무상은 공짜랑 그렇죠. 그렇게 풀면 돼요. 유상은 대가를 지고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어쨌든 여기도 계약이니까 쌍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유상계약은 쌍방이 전부 다 뭐를 지급하는 거고? 대가 지급하는 거고. 무상계약은 한쪽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양쪽 다 대가가 없는 거.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매계약은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유상이겠죠. 쌍방이 다 대가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산 사람은 돈이란 걸 대가 지급하고 판 사람은 물건이란 걸 넘겨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럼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물건을 빌리는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은 물건 빌리는 것도 유상으로 빌릴 수도가 있고 공짜로 빌릴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다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잡아야지. 계약인데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단어로 공부하시라니까. 대차라고 그러죠. 대는 빌려준다는 얘기고 차는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전세권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빌려 사용하는 거죠. 그건 물건 가지고 채권 가지고, 그건 물건 가지고 빌려 사용하는 거고, 빌려 사용하는데 뭐자가 들어가 있으면, 대차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채권으로 빌리는 거예요. 채권으로. 그래서 채권 관계에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다 대차라고 그런다고요. 됐나요? 네. 지금 말 배우시는 거야. 말 배우시는 거야. 말만 잘 배우시면 돼. 그러면 자, 대가를 지급하고 빌리는 거 있고 공짜로 빌리는 것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나눠지겠죠. 자, 대가를 주는 거 임대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자만 붙이면 무슨 대차? 임대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는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이겠지. 근데 공짜로 빌려주고 빌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임자 붙으면 안 되겠지. 그것은 이제 법에서는 사용자를 붙여요. 그럼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럼 사용대차는 유상, 무상. 무상.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쭉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공부하실 때는 그냥 밑줄 쭉쭉 치시고 뭐 색깔 입히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할 수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까먹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글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되살아난다고요. 근데 그냥 막 외워버리면 글자가 나중에 나타나도 그 단어 자체를 몰라. 이 법은 항상 이렇게 한자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실익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보니까
위에 있는 쌍무계약하고 밑에 있는 유상계약은 그놈이 그놈 같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 같아서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계약 중에 자 유상계약과 이제 무상계약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유상계약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유상계약 안에 이만큼이 쌍무계약. 사실은 더 커.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유상계약이 이꼴 쌍무계약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유상계약 안에 쌍무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장으로 만들 때 유상계약,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근데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 이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 모두는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야. 근데 유상계약 모두가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막 헷갈릴 게 아니라 어차피 반대 얘기니까 한쪽만 잡으세요. 쌍무계약이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 문장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어차피 하나만 하니까 쌍무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됐어요. 자, 그래서 쌍무, 편무계약, 유상, 무상계약 잡으셨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별도로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인가요? 낙성계약과 유물계약.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낙성계약, 그냥 유물계약 하면서 공부하시면 들었을 때는 알고 나중에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든 계약은 자, 이거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가 다시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 배울 때 법률행위 종류를 나눌 때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만 가지고서도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했고요? 단독행위라고 했고 의사표시 두 개가 맞아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그러면 그 의사표시 중에 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의사표시야.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또 있어야지. 자, 제가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 계약이라는 걸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부동산 5억에 파세요. 제 의사를 표시했죠? 뭐예요 이것을? 청약이라고 그러잖아. 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자동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이 저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5억 괜찮네. 내가 5억에 팔겠다 라고 뭘 해야? 승낙을 해야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되겠지.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계약을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으로 나눠진다고요? 낙성계약과 유물계약.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2개. 뭐하고? 청약과 그 다음에 뭐? 승낙만 있으면 성립이 된대. 그러니까 뭐가 나와? 그러니까 낙성이 나오죠. 그럼 낙성계약은 청약과 뭐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런다. 다른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5억에 그 부동산 파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5억에 내가 팔게. 자, 매매 계약이 성립됐어요. 이런 것은 무슨 계약? 낙성계약. 계약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한다니까. 근데 요물계약은 요구한데 물건 인도를 요구한다고 뭐를? 물건 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계약이니까 청약 승낙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본으로 있어야지. 근데 요물계약은 청약 승낙만 있으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 줘야 성립된다고요? 물건을 줘야 성립된다고. 물건을 줘야. 물건이나 금전을 줘야 돼요. 그래 성립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구한다고 뭐를? 물건을. 어쨌든 계약이니까 청약 승낙은 2개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건 주는 게 있어야지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라는 뜻을 잡았으면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인 모습, 거의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볼까요? 요물계약으로 볼까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이 돼요. 계약금 줄 필요 없고 뭐 또. 그러면 여기서 가끔 어느 게 낙성계약이냐, 어느 게 요물계약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것은 뭘 가지고 배우시지만 낙성계약,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을 물어본다고. 여기서는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어떤 계약이 있는지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밑을 보시게 되면 자,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물계약에 해당돼요. 자,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계약금 배울 때 열심히 배우실 거고요. 현상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이에요. 그냥 요물계약이냐 아니냐 할 때만 나와요, 현상광고는. 그럼 현상광고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보죠. 뒤쪽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자,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5억에 파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5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을 한다.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자, 매매 계약 체결됐으니까 여러분은 매매 계약 했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 좀 거시죠? 라고 다시 저한테 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 계약했다고 계약금 줄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5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 컵시다. 겁시다라고 청하고 있잖아요. 자, 의사표시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5천만 원 계약금 드릴게 라고 뭐 했어요? 승낙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두 개 다 일치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이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냐 그 문제예요. 보통의 계약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5천만 원이란 뭘 걸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금. 그리고 이런 것은 청약과 승낙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뭘 줘야 돼? 5천만 원 돈을 줘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겁시다 이렇게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한다?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 그러니까 이제 밖에 하고 이제 법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서 밖에 얘기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고. 밖에서는 요물계약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전혀 밖은 법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우리 중개사 하신 분들이 이제 법적인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일반인들 그냥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5천만 원 돈을 줘야 돼요. 여기는 물건이든 돈은 줘야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물계약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그럼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계약들 요 세 가지 정도는 뭐 잡자는 얘기죠. 일단 현상광고는 뭔지 모르겠지만 현상광고라는 것은 요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 이거 할 때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현상광고라면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 그러면 그렇게 외우자고요. 그냥 여기서 외워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선물 준다고 그럴 때 물건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현금. 다들 현금 좋아해. 현금. 그렇죠. 현금이 좋죠. 네. 현금은 좋은데 현금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또 일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현금은 요물이에요. 현금은. 현금은 뭐라고요? 요물이에요. 현이 뭘까요? 현상광고. 금은 전부 다 뭐 자 들어간 거? 금자 들어간 계약금, 보증금, 돈 주는 계약들이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현금은 뭐다? 유물이에요, 유물.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제 상식으로 들어가시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계약을 했으면 어쨌든 간에 뭐 쌍방이든 일방이든 채무는 발생돼야 한대요. 되겠죠. 채권 채무는 발생되겠지. 그럼 채무는 이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채무 이행의 시점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났죠. 응? 채무를 이행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행하라고? 계속적으로 이행해야지만 그 채무가 이행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말로 하면 얼마나 쉬워. 여기는 당연히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 부동산을 팔았어요. 매매 계약했죠? 그럼 여러분은 그 부동산을 저한테 넘겨줄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채무 이행은 한 번만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을 저한테 넘기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넘겨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넘겨주면 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잖아요. 어느 날 안방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건너방 넘겨주고 이래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제가 5억에 샀으면 5억 대금 사실은 그냥 5억 주면 되는 거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것을 계약금 따로 중도금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은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현실은 5억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합해 봅시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의 건물을 임대차에서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차임을 줘야 될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주면 되나요? 아니죠.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계속 다달이 줘야지만이 제 채무가 이행이 되는 거지. 그런 계약을 뭐라 한다? 계속적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풀어서 하시라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뭐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냐면, 그러면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선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까요? 없애고 싶을까요? 없애고 싶겠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없애는 것을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용어가 달라. 일시적 계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해제한다고 그래. 해제.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샀어요. 그러면 5억 대금을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데 5억 대금을 안 주고 있어. 제가 여러분 소유권 이전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그 건물을 잘못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와의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겠죠. 자, 그럴 때 매매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건물에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월세를 따박따박 잘 내다가 그 1년 이후부터 제가 차임을 밀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저와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죠. 그건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러면 그때는 해제라 하지 않고 해지한다고 그래. 해지. 그때 이제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법은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마음대로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고를 자꾸 좀 적응을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의 종류를 쭉 나눠봤고, 계약법 총론 중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밑에 쭉 이제 나올 만한 게 한 6개 테마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2가지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개념만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계약법 총론 지금부터는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 계약의 일생을 보려고 그래요. 계약의 일생을. 그러면 계약의 일생이라는 것은 사람과 비슷하게 태어날 때가 있다. 그럼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 하면 돼요? 성립이라고 그래요. 계약 성립하는 거.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해야지만 성립되느냐를 봐요. 그럼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사람 각각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또 그 잘하면서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계약마다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효력이 좀 달라. 자, 그럼 사람은 태어났다가 언제는 가죠? 언젠가는. 그럼 계약도 성립했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것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제, 해지로 끝내는 거예요. 계약법 총론은 크게 이렇게 3파트로 이루어졌어요. 효력 파트가 이제 또 3파트로 또 나눠지는데
결국 시험 문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개 테마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계약의 종류 구별하는 거. 그래서 계약법 총론은 아예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요거 다 보는 건 아니고 성립하는 거하고 계약 해지하는 거 중심으로 보시고, 효력은 지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럼 계약 성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계약 성립은 아까 어떻게 성립하냐에 따라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주로 여기는 요물계약 성립하는 걸 볼까요? 낙성계약 성립하는 걸 볼까요? 낙성계약. 그럼 낙성계약은 이미 다 했어요. 뭐의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2개 의해서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뭘 한다? 합의. 합의나 계약이나 이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합의는 2가지 측면에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부동산을 5억에 파세요. 자, 뭐 했냐? 청약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팔라고 그랬는데 내가 6억에 팔겠다라고 여러분이 승낙을 했어요. 계약 성립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저는 건물 사겠다는 의사와 여러분 건물 팔겠다는 의사 표시가 다 있지만 저는 5억에 팔으라고 그랬고 여러분은 6억에 판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이 안 맞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합치가 없다, 객관적 불합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치가 되려면 5억에 팔겠다, 5억에 사겠다, 내용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합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5억에 사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청약을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여기 학원 원장이 와가지고 그 부동산 내가 5억에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당사자가 다르잖아. 여러분은 저한테 했죠. 근데 승낙은 엉뚱한 사람이 했으니까 계약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뭐가 합쳐야 된다? 주관적, 즉 당사자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우리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 쭉 써놓고 이게 계약이 성립됐냐 안 되냐를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 문장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토하는데 그냥 뭘 가지고 검토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토가 내용적으로 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걸 다 검토해 줘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건 이미 다 끝났어요. 자,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원인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권리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2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뭐가 돼야 되고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유효니 무효니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쪽에 배웠으니까 그걸 계약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일단 계약은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죠. 그럼 거꾸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그 계약은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없다. 자, 그 원리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자, 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 그 다음에 차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부터 의미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어디가 숨어 있냐, 어디가 숨어 있는 걸 찾아내냐.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끝났잖아요. 계약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게 결론이에요. 착오 취소는 문제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차이점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런 거 볼 것도 아니고. 자, 숨은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착오 취소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거지. 됐죠? 네. 자, 다른 거 이런 거 읽으실 거 아니에요? 가셔서 또 읽어보셔가지고 또 머리 막 어지럽고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라고. 네. 됐죠? 네. 읽지 말라면 읽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오지도 않아 저런 거. 그냥 숨은 불합의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나와. 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청약이랑 의사표시, 승낙이랑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낙성계약을 중심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이 뭔지, 승낙이 뭔지, 그리고 언제 성립되는 건지 그것 따지면 돼요. 이쪽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청약이라는 것은 여기 키워드가 여기죠.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그래야지 청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건물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뭔 어떤 건물을 얼마에 사란 얘기인지 구체성이 없죠. 확정적이지 않다고. 제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됐고요. 자, 바로 2번에서 보셔야 될 것은 청약의 상대방이에요. 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판다고 생각하시라니까. 그 아파트를 꼭 특정한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요? 뭐 딴 사람 누구한테도 팔면 돼요? 그래, 그러면 청약도 불특정 다수에게 하면 되는 거죠. 인터넷에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런 것이 문제 나와.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은 특정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자,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나오는데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괄호 3번 청약의 효력 들어오는데, 자, 이건 전부 다 앞쪽에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 청약은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앞쪽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다 배우셨으니까, 그럼 정상적인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이거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대방한테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다 끝났어. 자, 그러면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니까 청약자 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이미 보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걸 청약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기억나시나요? 이 의사표시에 다 배우셨던 얘기들이에요. 자, 2번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서 구속영장 치는 건 아니고, 자, 청약은 일방적으로 청약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으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5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달이 됐어요. 그랬다가 아니야 안 팔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자, 다시 자, 읽어보세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칙은 서로 믿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고 얘기해서 이미 여러분한테 뭐가 됐으면, 도달이 됐으면, 여러분은 그러면은 제 아파트를 5억에 살지 뭐 할지 이제 고민하면서 그 이후에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니야 나 안 팔 거예요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그건 저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항상 민법의 기본 원리를 잡으시라니까. 근데 밖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뭐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밖은 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대로만 살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뭐 청약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됐으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은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걷어들일 수 없다고.
상대방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도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막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근데 밖의 생각만 하지 않으면 돼. 그냥 법대로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5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도달했으면 이제 저는 아닙니다, 제 아파트 안 팝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5억에 사겠다라고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금방 승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하지. 왜? 이제 처리를 못 하는데 이제. 근데 부동산 가격은 자꾸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은 5억인데 한 3, 4년 있으면은 제 아파트가 한 7, 8억이 될 것 같아. 그럼 쫙 기다렸다가 아니면 뭐 내려가든 뭐하든 한 5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아파트가 한 8억, 9억 정도 됐을 때 너 5년 전에 나한테 5억에 판다고 그랬지? 나 5억에 살게. 자, 그러면 5억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데 뭐하러 금방 승낙을 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청약한 사람이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래, 논리적으로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청약을 한번 해가지고 도달했으면 함부로 처리를 못하는 대신에 청약자가 그냥 평생 그럼 그 청약 줄줄줄줄 끌려다니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이 청약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청약은 철회를 못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했던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나서 상대방이 아무 얘기 없으면 그 청약도 없어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승낙기간, 즉 청약의 존속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법조는 그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승낙기간은 다른 말로 청약의 존속기간인데 왜 이런 법조문을 뒀는지 이해되시나요? 바로 위조문 때문에 그래.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함부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럼 청약은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1월 10일 날 5억에 사세요 라는 청약을 하면서 제가 이 승낙기간, 즉 청약의 존속기간을 뭐 했다고요? 정해놨다고. 그래서 1월 30일까지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청약은 했지만 제 청약은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요? 1월 30일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이 제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이 기간 내 승낙을 하라 얘기지. 예. 그럼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승낙을 해서 1월 30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승낙이 저한테 도달이 됐으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그러면 1월 30일 이전에 여러분이 승낙해서 저한테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겠죠. 근데 1월 30일이 지나도록 여러분이 아무 얘기 없어. 그러면 당연히 저의 청약도 1월 30일 이후에는 효력이 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적는 거예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이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그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자, 이건 기간을 정해놓은 거고 그럼 제가 기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한테 5억에 제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가끔 그런 것도 질문 나와요.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어쨌든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 그렇다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기간이 없으면 애매하면 항상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라고 잡아놔요. 자,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역시 그 청약의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상당하냐? 그건 그냥 법관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법조문을 정리하시게 되면 일단 청약은 상담때 도달했으면 함부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러면 청약한 사람은 계속 평생 여기 청약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약의 존속기간을 잡아서 승낙기간을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럼 승낙기간 둘로 나눠서 기간을 정해놓고 청약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청약은 그대로 효력을 잃게 되는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먼 기간 내,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효력이 있는 거고. 자, 이런 거 문제 내요. 이쪽은 쉬우니까 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이걸 설명한 거니까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봤으니까 승낙 봐야 되겠죠. 자, 의는 뭐 쭉 보셨고. 자,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또 상대방이에요. 아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된다,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불특정 다수인도 돼요. 그럼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청약 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그래서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 많이 친다고. 그럼 막 그냥 외우신 분들은 헷갈리겠죠. 근데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청약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 꼭 특정한 사람한테만 팔 이유는 없잖아요.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청약한 거지. 하지만 누구든 살 사람은 여러분한테 산다고 해야죠.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승낙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제 A 아파트를 5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아파트 괜찮아, 사긴 사야 되겠는데 5억은 좀 그렇다, 4억 5천에 사겠다,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달이 됐어요. 자, 여러분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승낙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청약대로 승낙했나요? 청약의 내용을 변경했나요? 변경했죠. 그래서 이것을 변경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죠. 여러분은 5억에 사라는 저의 청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면서 얼마면 사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4억 5천에 팔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변경된 승낙은 청약을 뭐함과 동시에, 거절한 것 동시에 뭐한 걸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면 되지. 됐죠? 네. 쉬워. 그렇게 써있나 봅시다. 자, 변경을 가한 승낙에서 청약의 조건이나 기타 변경을 붙인 승낙은, 자, 청약의 뭐와 함께, 거절과 함께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해당되는 이 판례가 밑에 판례인데,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지만 쉬운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5억에 제 A 아파트 사세요 라는 청약을 했다. 그럼 청약은 제 마음대로 한 거죠? 여러분한테 도달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제 청약에 대해서 산다 안 산다라는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청약은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은 뭐 사든 안 사든 네 마음대로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낙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승낙을 하든 말든 뭐든 자유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1월 10일 날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월 30일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청약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지.
자, 이건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죠. 예, 청약하면서 1월 30일까지 상대방 여러분이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승낙한 걸로 봅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 여러분이 이런 저의 의사표시에 구속이 되냐, 이게 구속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1월 30일까지 아무 얘기 없다고 해서 승낙된 걸로 돼서 이 계약이 성립된 거냐, 근데 계약이 성립될 일이 아니지. 이쪽은 쉽다니까요. 시험때 한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승낙 여부는 자유, 청약에 대해 대답할 의무를 지지 않아.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회답할, 즉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요. 자, 뭐 그 기간 지날 때까지 아무 얘기 없다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됐고. 자, 그래서 뭐 승낙과 관련된 거 보시고, 뭐 연착된 승낙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뭐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마무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청약도 받고 승낙을 받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 청약하고 승낙이 합치가 됐어요. 자, 5억에 사라는 청약을 해서 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가지고 이걸 1월 20일 날 승낙을 해서 저한테 1월 22일 날 도달이 됐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됐다. 그럼 계약이 성립됐죠? 그러면 항상 계약 성립됐으면 언제? 자, 요걸 물어봐요. 자, 요거 할 때는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이 양 당사자가 대화자가 아니냐 아니면 격지자가 아니냐 이 얘기인데, 자, 요거는 격지자라는 것은 격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예요. 의사표시를 서로 의사표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뭐라 한다? 격지자. 즉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화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양에 사는 사람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전화로 또는 핸드폰으로 서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대화자인가요? 격지자인가요? 대화자. 근데 편지로 자기 의사표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현대하고 좀 달라요. 현 세대하고 옛날에 만드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법조문 이제 격지자 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전부 다 격지자, 날짜를 나온다는 것은 다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보내고 언제 뭐 도달 이렇게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격지자 간에 지금 계약은 성립되는데 승낙을 보낸 때가 1월 며칠이에요? 20일. 그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가 언제? 1월 22일.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럼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도달해야죠. 그럼 도달은 1월 22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의를 두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법조문을 하나 만들어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이 뭐한 때?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물론 전제는 승낙이 도달된 걸 전제로 깔고 도달은 22일 날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계약 성립은 그러면 며칠 날 성립하는 거다? 1월 20일 날 성립하는 걸로 봐요. 아주 독특합니다. 자, 격지자 간의 승낙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발송할 때 성립돼요. 그래서 격지자 간에 승낙 나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발송이 보여야 돼요. 의사표시는 다 무슨 주의예요? 의사표시는 도달이에요. 도달. 다 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뭐가 돼야 돼요? 발성. 그래서 아예 외워버리시라고. 격, 승, 발이에요. 승발. 그럼 대화자가는 발성일까요? 도달일까요? 다 도달, 다 이제 나머지는 다 도달. 여기만 발성. 됐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보셨고, 기타 방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말뜻만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교차 청약. 그러면 여기서는 승낙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없죠. 청약만 서로 뭐가 돼도 교차돼도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 부동산을 5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아직 도달되기 전에 여러분도 제 부동산을 예전부터 눈여겨봐가지고 여러분도 5억에 팔아라. 승낙, 청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청약이 그 이후에 여러분한테 도달되고 여러분의 청약도 저한테 도달했다. 자, 그러면 승낙은 없지만 어차피 저도 5억에 팔 의사가 있고 여러분도 똑같은 부동산을 5억에 살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성립된다. 그럼 이것은 청약만 두 개가 뭐 되고 있나요? 교차.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교차 청약. 그럼 여기도 언제 성립되느냐 이 문제겠죠.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도달. 발송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격승발 하나밖에 없어요. 격지자 승낙이 나와야 발송이 나오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 됐죠? 네. 자, 그 다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승낙의 의사를 실현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고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행동으로.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주차장인데, 자, 여러분 차 끌고 다니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보니까는 저기 유료 주차장 해가지고 보여. 그래서 30분에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주차비를 내야죠. 그러면 주차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 가지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주차 계약을 하나요? 아니지. 그냥 차 몰고 쑥 들어가서 주차를 해버리죠. 자, 이거 계약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성립됐죠. 됐으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 주차비를 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차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 없이 주차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는 거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증되는 뭐가 있을 때 성립된다? 사실이 있을 때, 주차한 때 그냥 성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들을 쭉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계약 성립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보시고, 자, 나머지는 개념만 간단하게 보시고 뭐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자, 328페이지 보시면, 자, 아까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계약 성립하는 거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계약 뭘 본다? 효력.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계약의 효력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계약의 효력만 보였냐면 쌍무계약의 효력만 봐요. 왜냐하면 이 쌍무계약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특이한 점이라면, 자,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인데,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샀다. 저하고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고요? 채무가 있고, 저는 대금을 줄 뭐가 있나요? 채무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채무는 하나의 쌍무계약, 매매계약이란 쌍무계약부터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채무는 서로 독립적일까요?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연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질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그럼 두 개의 채무를 언젠가는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먼저 이행을 하는 게 공평할까요? 서로 똑같이 이행을 하는 게 공평할까요? 똑같이 주고받아야 되겠지. 예. 그래서 양 채무는 동시에 뭐 하는 게? 이행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대금을 먼저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대금 줬는데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저만 피해를 보는 거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을 해줬는데 제가 대금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대금 주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해서 2월 20일 날 자, 양 채무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죠. 보통 여기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넘기기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2월 20일 날 동시에 이행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채무를 이행하려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도 대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등기 서류 주지도 않으면 뭐 누구든 뭐 마찬가지니까 등기 서류 주지도 않으면서 저보고 잔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저도 잔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지. 거꾸로 저도 잔금을 주면서 여러분 보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그래야 되지만 제가 잔금도 2월 20일 날 준비도 안 하면서 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전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겠죠? 예. 그게 정당할까요? 부당한가요? 정당하지. 여러분이 안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제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인데 그 채무를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청구하면 상대방도 나도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에서만 발생될 수 있을까요?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주지 않으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못 주겠다 이러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이걸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2번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절.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의미는 이해되시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 뭐. 당연히 대금 안 주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잔금 안 주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연부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시항변권은 나중에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복잡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3번 보니까 333페이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우연부담. 자, 여기도 무슨 계약? 쌍무계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쌍무계약.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다시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은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 저는 대금 줄 채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거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연부담이에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했다가 2월 20일 날 서로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 이행은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이행 관계다? 동시행 관계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월 20일 되기 전에 한 2월 1일 정도에서 요 건물이 태풍 불어서 무너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나요? 불능.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요? 후발적.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그럼 문제는 이 불능이 지금 여러분 책임으로 불능이 됐나요? 여러분 책임이 아닌 상태에서 불능이 됐나요? 아닌 상태죠. 여러분이 건물 넘겨줄 채무자인데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태풍 불어서 무너졌다니까. 그럼 어쨌든 여러분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될 채무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건물이 태풍으로 무너졌는데. 그럼 같은 계약에서 나온 재대금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이것 남아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뭐의 문제라고 그런다? 우연부담.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라고. 자, 여러분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여러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상태로 불가능해졌죠? 재대금 채무 있어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까요? 같이 없어져야지. 여러분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서 저보고 대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의 채무도 없어지면 제 채무도 자동으로 같이 없어지는 거. 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위험이냐? 뭐 칼 들고 있어서 위험이 아니라 손해. 일종의 이제 뭐 손실, 손해라고 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겠죠. 손해는 채무자 쪽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건물 팔아서 넘겨줬으면 이제 건물 소유자 아니죠? 대신에 뭘 받을 수 있었어야 돼요? 대금을 받았어야지. 근데 건물이 태풍으로 무너졌으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분 건물 소유자 아니죠? 근데 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러분은 건물만 무너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연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지게 된다? 채무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있어요. 자, 의미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일 때 생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채무도 계속 전속하는가 소멸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항변권? 동시에 항변권하고 그 다음 무슨 문제? 우연부담 문제. 이건 무슨 계약에서만 나타난다고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시면 저 가다가 테러 당할 것 같아요. 이건 다 힘들고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 테마는 제가 그냥 요약 정리해가지고 제 그 프린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요 교재 가지고서, 물론 다음 파트도 교재 가지고 종종 이제 보실 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다니시고 제가 프린트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